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임플란트라 함은 네. 생체 친화적인 재료인 티타늄을 이용하여 치아가 상실된 자리 잇몸뼈에 임플란트 본체를 심어서 네.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하는 목표라는 수식입니다. 네. 근데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은 먼저 수술 전 정밀 검사 후에 잇몸뼈 속에 임플란트를 심는 1차 수술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임플란트 잇몸을 바깥으로 연결을 해서 노출시키는 2차 수술을 따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추후 보철물을 장착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이 과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다음 걸로 보여주시면 네. 네, 기존 임플란트와 비교해 봤을 때 1차 수술 후 바로 임시치아를 장착하고 2차 수술 없이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치료 기간이 전체적으로 단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추가적으로 디지털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컴퓨터를 이용한 3D 모의 수술 기술을 실제 환자에게 응용하는 기술인데요. 네. 최근 치과용 CT가 많은 발전을 이룸으로써 과거의 평면적인 엑스레이와 달리 환자 알지 못했던 정보를 현재는 많은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 CT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 계획이 보다 다양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 환자의 임플란트 식립 부위, 치조거리, 폭과 깊이를 모두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미리 파악하고 임플란트 본체의 직경과 길이 등을 결정을 하여 가이드를 사전 제작한 뒤 구강 내에 정밀하게 옮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거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네. 저희가 미리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서 미리 그림으로 먼저 3차원 입체를 해본다는 네. 거잖아요. 만져 수술하기 전에 어떤 그런 거 같은데. 맞아요. 네. 네, 어떤가요? 뭐 시술이 완성되기 이전에 예측을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저는 또 일반 환자의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예, 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실제 시술 사례 혹시 준비된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시술 전 구강 내에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스캐닝 작업을 하고 이 스캐닝 데이터와 앞서 말씀드린 발전된 치과용 CT 데이터를 중첩을 하여 네. 프로그램 상에서 환자의 치료 계획을 먼저 수립하게 됩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치조거리, 폭과 높이 등을 해부학적 정보를 고려하여 왼쪽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적절한 임플란트 본체 사이즈와 침립 깊이, 방향 등을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요. 네. 3D 프린터로 미리 제작한 가이드를 통해 실제 수술 시 사용할 구강 내 임플란트 수술 장치를 만들어서 수술을 진행하고 추후 수술한 당일 임시 보철물까지 장착을 하게 됩니다. 방식에서는 환자분들께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본을 뜬다고 하면 네. 고무 방식의 재료를 이용을 하여 입안에 한 가득 물고 맞아요. 몇 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네. 많이 불편해들 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고무 같은 재질이 목에 네. 넘어가는 듯한 반응에서 약간 구역질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맞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3D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을 하게 되면 입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다 편하고 빠르게 본을 뜰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오차도 굉장히 적다고 하는데 과연 오차도 정말 적은가요? 어떤가요? 네, 실질적으로 현재는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도 모두 빨라졌듯이 그렇죠.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예전 고전적인 방식보다 더 적은 오차의 값으로 정확한 인상 값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통상적인 수술 네. 방식과 함께 비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임플란트라고 한다면 환자분께서 병원에 오셔서 정밀한 엑스레이를 찍으시고 네. 그거를 기반으로 치과의사가 분석을 하여서 1차적인 수술을 먼저 합니다. 네.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봉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봉합한 이후 실밥 제거, 그리고 이후에 몇 개월을 기다려 2차 수술을 다시 하시게 됩니다. 네. 2차 수술이 끝난 뒤 다시 잠시간의 시간을 거쳐 추후 치아 본을 뜨고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나중에 최종 보철물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임플란트의 경우 최초 엑스레이를 찍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무절개를 기반으로 하여서 네.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고 보다 정밀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술을 하면서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로 네. 임시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실밥을 제거하거나 2차 수술의 단계가 빠지게 되어 전체적인 단계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환자분께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횟수도 줄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뭐 그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환자분께서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네. 얼마나 아프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꼭 물어보시는 게 네. 얼마 만에 끝나냐, 병원을 얼마나 자주 와야 와야 되느냐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우리 사회가 일상적으로 사실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맞아요. 병원에 자주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디지털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병원의 내원 횟수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에게도 특별히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혹시 시술 이후에 회복 기간 측면에서도 이전 시술과 달리 조금 단축, 좀 빨라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환자분들께서 이 기본적 앞서 말씀드렸던 네. 절개와 또 절개. 뭐 봉합 이런 네.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임시치아를 거쳐서 최종 보철로 가는 이 단계가 잇몸이 회복된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 기간도 단축을 좀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까 표점도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잇몸이 회복되는 네. 2, 3개월의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그 짧은 치료 기간인 그게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뿐 아니라 또한 두 번째로 역시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두 번의 수술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서는 예전에 많이 걱정하시기를 그 임플란트를 걱정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사실 금전적인 이유가 좀 있었고 그렇죠. 비쌌기 때문에 네. 두 번째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환자분들께서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수술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네.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수술 전날 밤에 임플란트 수술이 너무 무서워서 잠을 이룰 수 맞아요.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실제로 수술을 진행하면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단잠을 주시고 주무시고 네. 환자분에 따라서는 코까지 골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그 정도까지요? 그렇죠. 네. 계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면 발치를 하면서 물론 우리가 배제해야 될 네, 불가능한 케이스들은 경우도 빼야 있지만. 되겠지만 그렇죠. 가능하다면은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우리 그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발치된 조직이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예. 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그 위치에 위치시킴으로써 빠르게 회복되는 치조골과 함께 임플란트가 환자분의 뼈에 같이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는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네 번째로 그 대합치 또는 대합치. 인접치라고 대합치. 부르는 오, 건데 네. 임플란트 그러니까 치아를 상실을 하게 되면 네. 그 치아와 함께 일하고 있던 반대편 치아 혹은 앞뒤 인접치가 비워진 치아 자리로 네. 급격히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움직이나요?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네. 실제로 치아가 상실됨으로써 위에 있던 치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뒤에 있던 치아가 앞으로 기울어져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뺀 지 오랜 기간이 되면 발생하는 일들인데요. 만일 발치하면서 바로 즉시 임플란트를 해서 치아가 상실되는 기간을 줄일 수만 있으면 이 치아들이 이동하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일 치아가 치아가 오랜 기간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오른쪽 엑스레이와 보시다시피 위에 치아들을 묶어서 움직이지 않게끔 미리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치아가 빠지면 좀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 조재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잇몸 뼈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발치 즉시 식립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엑스레이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오래된 보철물로 인하여 왼쪽 위에 염증이 생겨서 얼굴까지 부어서 병원에 나타나신 케이스인데요. 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염증의 제거를 먼저 하고
아픈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을 치료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네. 먼저 외과적인 시술로 치아를 발치하면서 오. 염증부터 제거하였고요. 네. 그 이후 몇 개월을 기다려서 다시 고전적인 방식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뼈 이식까지 동반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뭐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이 염증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예. 뒤에 회복이 된다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고 없다라고 하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치아를 상실한 채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원장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단한 토양에 네. 식물이 뿌리를 단단히 받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네. 실제 사람 그 치조골 뼈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네. 임플란트를 무리하게 심다가는 오랫동안 쓰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그럼 발생하는 기초 경우가 공사를 있습니다. 해야겠네요. 그럼요. 네. 기초 공사로서 임플란트는 어쨌든 뼈에 심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시간이 치아가 발치된 채로 많이 흐르거나 염증이 심했던 곳 같은 경우는 치조골 뼈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공뼈를 이용을 하여서 뼈를 이식을 하고 그리고 감소된 폭과 높이를 회복을 하여야 하고요. 네. 그러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뼈의 질을 높여서 오랜 기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임플란트 환자분께서 그 어금니 쪽 네, 예. 구치부에 상실이 되는 경우에 어금니요. 네. 구치부에 네.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환자분께서 어금니 없이 앞니로만 식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앞니를 많이 부딪혀서 예, 앞니의 빠지고 뼈가 뼈도 빨리 흡수가 그렇죠, 되죠. 그렇죠. 예, 예. 뼈가 오. 없어지고 앞니가 뼈가 많이 흡수되었기 예, 예.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예. 그렇죠. 어떻게 진행을 환자분들께서는 하면 뼈가 많이 없어져서 그때는 추후 많은 뼈를 이식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네, MC이신 우리 김현종 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사람 얼굴에는 코 옆에 어금니 위쪽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는- 상악동. 네, 여기 사진에 잘 나오는데요. 사람 전체의 머리 무게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눈이나 입, 코 이런 데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공간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바깥으로 배출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소리가 울림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중요한 공간인데요. 네. 예. 그런데 거꾸로 이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금니 부위에는 뼈가 조금 부족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금니에 우리가 위쪽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데 이 공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뼈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저 공간을 이용해서 뼈 이식을 해야 하고 그래서 옆으로 수술을 해서 상악동 안에 있는 상악동 점막이라고 부르는 그 공간을 막을 박리를 해서 그 안에 다량의 골 이식을 하면서 동시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부르는 술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사악동 거상술. 네. 상악동 거상술 같은 경우는 네. 일반적인 임플란트 부위 수술보다 범위가 약간 넓은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수술 후 주의사항, 뭐 혀를 대지 않거나 양치할 때 좀 조심을 해주시거나 네. 그런 기본적인 건 다 지켜주셔야 하고요. 추가적으로 코 옆에 이어지는 부분의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 3, 4주간 정도는 얼굴에 강한 압력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를 탄다거나 아니면 코를 강하게 푼다거나 아니면 강한 기침을 하거나 하게 되면 수술한 부분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 주셔야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한 달간 금연을 꼭 해 주셔야 초기 임플란트 뼈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에 연결된 부분이다 보니 자세에 따라서 코피가 가끔 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깜짝 놀라서 오셔서 말씀을 하곤 하시지만 어느 정도 정상 범위 안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구강은 네. 크게 치아 그리고 잇몸 그리고 밑에 있는 잇몸뼈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될 때
뭐 한국 사람 다 그렇죠. 뜨거운 찌개나 국을 먹고 그렇죠. 그리고 단단한 게장을 먹고 네. 식사가 끝나면은 시원한 물 한 잔. 맞아요. 이렇게 단단하고 질기고 딱딱하고 차가운 음식을 네. 동시에 소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신체 기관 중에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어떤 세균이 들어와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면 그 세균으로 인한 감염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전신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볼 수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물론 전신 질환 외에도 그 강한 저장압이나 흡연 등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 주염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꼭 조심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